듣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너는 시니어에서 스태프까지 이만큼밖에 안 걸렸어? 어떻게 이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어? 다시 제가 어디서 그런 기준을 들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 정도 때는 이 정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없거든요, 어디에도. 그래서 저는 그 선은 항상 넘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는 뭐가 돼야 돼? 너의 다음 스텝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사회가 정해놓은 트랙에 탄다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싫었고, 군대 선임들, 후임들이 유학파 출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만 이제 전문대 출신이었고, 한 선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유학은 할 수 있어도 인턴 잡거나 잡 잡는 건 절대 못해. 그러니까 부모님 등골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국에서 최선을 다하면 살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한 지 15년 차 되는 김용기라고 합니다. 현재는 글로스지니어스라는 스타트업에서 디자인 디렉터를 맡고 있는데요. 300명 정도 넘는 직원이 있고요. 작년 말에 시리즈 C를 받아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스지니어스는 뷰티 인더스트리에서 예약할 때 전화로 예약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들을 한 곳에서 해결해주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자율주행, 라이더 프로파일, 드라이버 프로파일 그런 프로젝트를 담당했었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조인해서 어떻게 페이스북을 쇼핑 데스티네이션을 바꿀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사이드 프로젝트로 일하는 램미라고 있는데 한 5년 정도에 창업해서 지금은 100만 병 정도, 연수익은 15억 정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는 뭐가 돼야 돼? 너의 다음 스텝은 이거야. 이런 것들이 좀 싫었고, 제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환경에 좀 놓여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일렉트로닉 뮤직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클럽도 메스, MB 해가지고 좀 많이 유행할 때였는데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다닐 정도로 클럽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이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파티를 기획하고 만들지? 그 자리에서 제가 친구 2명한테 얘기했어요. 풀파티 문화를 한국에 가져오면 어떨까? 처음에는 많이 헤매고 힘들었는데 청평에 가서 펜션 사장님들 다 만나면서 설득해보고 수박 가져가가지고 막 저희 식대로 많이 이제 섭외를 했던 것 같아요. 운 좋게 그렇게 또 섭외가 됐고, 그리고 스폰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A4 용지에 그냥 이만큼의 돈을 주시면 저희가 이걸 해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이제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를 많이 당했었어요. 장표에서 어떤 얘기를 더 하는 게 좋겠구나 해서 그것도 인프로가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파티에서 좀 유명했던 회사들한테 지원을 많이 받게 됐어요. 예를 들면 예거마이스터, 그리고 파이오니아, 볼컴 여러 회사에서 지원을 받게 돼서 저희가 가진 자금 내에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파티를 했고, 거기서 배우게 된 게 하나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체적이게 어떤 걸 하고 이룬 일이다 보니까 좀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다 알지 않아도 뭔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어떻게든 일이 되는구나 라는 도전의식을 갖게 된 첫 번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파티가 꽤 잘 됐어요. 이제 한 300명 정도가 모였고, 그때 싸이월드 페이지도 되게 많이 핫해지기 시작했고, 그 뒤에 콜라보레이션 요청도 많이 오기 시작했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행 비행기표를 사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됐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관에서 이제 선임들, 후임들이 유학파 출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안에서 저만 이제 전문대 출신이었고 좀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하지 못한 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나도 미국 가서 한번 취업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했는데, 한 선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유학은 할 수 있어도 인턴 잡거나 잡 잡는 건 절대 못해. 그러니까 부모님 등골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국에서 최선을 다하면 살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저를 팍 건드린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못하는 게 있다고? 그럼 나 할래. 그 순간에 이제 미국을 오자고 이제 결심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휴가를 나간 다음에 바로 유학원으로 향했죠. 어학원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비행기표를 끊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랑 그리고 문화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해서 정말 다 놓고 싶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인턴 마지막 이제 3개월 끝쯤에 크리스마스 때 사람 200명이 다 모였어요. 카드를 한 명씩 다 주더라고요. 그 카드에 뭐가 적혀 있냐면 나의 롤, 나의 역할, 마피아 같은 형식의 게임으로서 루돌프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게임이 시작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데 게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핸드폰에 수십 통 전화가 와 있고 텍스트가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큐, 너 혹시 루돌프야? 이러는 거예요. 손 떨리면서 가방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카드에 루돌프라고 적혀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200명이 저 때문에 1시간 동안 계속 시간을 버렸던 거고, 근데 저는 거기서 도망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 200명에 대한 눈치를 보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일 회사 출근을 어떻게 하지? 정말 그 순간 이후에 나는
미국에서 일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한 달 뒤에 제가 인턴 연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더니 그 위에 분이 나랑 얘기를 하고 싶대 라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쿄 너 영어가 너무 큰 문제인 거 알아? 어떨 때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너가 이런 영어 실력으로는 인턴 연장은 물론이고 나중에 정직원 잡는 것도 내가 볼 때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연장 못 해줄 것 같아. 처음으로 나가서 울었던 것 같아요. 다 무너진 느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영어 연습을 그때부터 정말 많이 했어요. 바로 영어 학원에 등록했고요. 영어 과외도 했고요. 제가 받았던 월급을 거의 다 영어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이모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기 학원을 또 등록해서 이 사람들의 표현법을 또 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좌절스럽고 창피한 경험이 있음에도 제가 한국을 못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인턴이었지만 저를 디자이너 시험 대하는 거예요. 쿄, 너 의견은 어때?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거 해볼래? 그때 큰 좀 감동이었었던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나도 디자이너로서 여기에 성공하고 싶다.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국 갈 생각을 너무 힘들었지만 안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인턴십은 캐피탈원이었는데 좀 주체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한 게 뭐였냐면 일주일을 줄 테니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걸 좀 임프루브 하면 좋을지 우리한테 좀 분석을 해서 좀 알려줄래?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좀 가볍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는 좀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선 정말 임팩을 보여줄 거라는 야망과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정말 그 앱을 뜯어 먹을 정도로 다 스크린샷을 찍어서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경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기에서 만약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걸 개선하고 싶으세요? 라고 이제 인터뷰들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게 디자인 프로세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해진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꽂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이제 그냥 이게 문제예요 라고 전달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유저 인터뷰도 해봤고 전체적인 홀리스틱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했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정말 실제로 문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험이 아니라 좀 더 개선해서 다른 경험으로 가야 한다 라는 것을 거의 한 30분가량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냥 잘 분석했네 잘했어 라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높은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만 더 발표를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라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박수를 쳐줬고 그러면 우리 이거를 실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이제 제가 그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거의 주어진 3개월 내에 계속 그것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인턴에서 정직원 오퍼를 받았는데 거기에 프린시플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디자이너였고 계속 물어봤어요. 내가 왜 프린시플이야? 근데 너는 그만큼의 역량을 보여줬고 높은 분들도 이거는 주니어로 할 수 없는 역량들이다. 앞으로 너한테 더 큰 것들을 줄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프린시플 타이틀을 갖게 됐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인턴일 때 제가 좀 힘들어했던 부분이 뭐냐면 나는 인턴이고 난 경험이 없는데 하지만 의견은 있는데 내도 좋을까? 하찮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누구나 알고 있는 아이디어가 아닐까? 근데 나중 가서 느낀 게 뭐였냐면 레벨마다 정해진 의견이나 아이디어는 없잖아요. 저는 인턴이어서 라는 이런 전제어는 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턴이건 시니어건 스태프건 모든 레벨에서 이제 기대치는 조금씩 다를 뿐이지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이런 역량은 똑같거든요. 좀 더 주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더 해야 이 회사나 이 팀 내에 좀 더 임팩을 불러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선 좀 슬로우한데 왜 이런 걸 하지? 라는 혼자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매니저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서 이게 다른 사람들 느끼고 있는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그럼 나는 한번 이거 픽스해보고 싶어. 적어도 나한테 한번 적용시켜서 이게 잘 되면 좀 더 브로드하게 회사한테 좀 적용되는 그런 좋은 프로세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나 이런 문화나 여러 분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주체적으로 일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나 더 임팩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리프트의 첫 번째 미팅에 들어갔어요. 보통은 이 사람은 엔지니어겠구나, 이 사람은 PM이겠구나, 디자이너겠구나 이런 것들이 대충은 가정이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PM 같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떤 질문을 하던 간에 정말 주인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리프트에는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전 경험들을 돌아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 이걸 풀어주세요 라는 태스크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게 문제야? 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팀 문화가 있었어요. 문제점이 뭔지를 먼저 팀원들과 같이 찾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또 확신에 찬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좀 더 큰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승객 프로필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처음에 문제를 시작했을 때 다른 문제가 주어졌었어요. 승객들이 자꾸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들어. 새로운 어카운트를 못 만들게 하자 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중복 어카운트를 만들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점에서 말씀드리면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에 대한 오너십이 없었어요. 이게 뭐 새로운 어카운트에서 라이드를 부르든 쌓이는 기록들이 없고 히스토리가 없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내 어카운트다 라는 개념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팀원들한테 발표를 했고, 원래는 그렇게 작은 시작, 작은 문제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프로필이 없다. 우리 프로필에서 좀 어떻게 하면 오너십이나 이런 어카운티빌리티를 좀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작으로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그때 계획으로는 프로필 한 페이지잖아요. 거기에 뭐 들어가는 거 리스트 아이템이나 많이 없고 길어봐야 한 달 정도면 만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2년까지 이어진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시작되고 나니까 뭐 프로필 안에 페이먼트 인포메이션도 있고 뭐 개인 정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녹아져 있잖아요. 그만큼 리프트 안에 있는 모든 팀이 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팀 정보를 위에 넣어줄 수 없어? 우리 팀 정보가 너무 중요한데 각각이 가진 이유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 여기선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중요하고 이 팀에서는 이게 중요하고 다 중요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다 위에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약간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했는데, 그 프레임워크를 가장 잘 잡을 수 있게 했던 게, 그래, 우리는 유저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유저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몇천 명한테 서베이를 돌려서 어떤 정보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프로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라는 문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 몇십 개의 아이템들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트렌드 분석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러면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가장 먼저 보고 싶나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어떤 정보를 매일 보고 싶나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하기 시작하니까 프로필에 대한 프레임워크나 룰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 페이먼트, 당신의 팀이 이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유저 익스펙테이션은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피라미드 다이어그램 형태로 만들어서 유저들이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념 정리, 프레임워크를 딱 쉽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비즈니스 팀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그런 프로세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자체가 한 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정말 장기적 프로젝트가 돼서 거의 2년 동안 계속 빌드했었던 것 같아요. 리프트가 정말 좋았어요. 거기에서 더 배울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고 이미 너무 만족하는 환경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소문이 도는 거예요. 레이오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때 당시에 레이오프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였거든요. 특히나 저한테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이제 비자 신분이라는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이오프가 나한테 임팩이 되게 되면 2달 안에 잡을 못 가면 한국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와닿았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새로운 회사들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좀 보험식으로 생각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었거든요. 처음 오퍼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오퍼레를 보니까 제가 리프트에 있을 때보다 한 단계 낮은 직책이었고 연봉도 비슷했고, 그럼 내가 굳이 여길 가야 되나? 물론 내가 가고 싶었던 꿈의 직장이긴 하지만 제 가치가 제대로 딱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좀 더 리드 디자이너로서 임팩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에 대한 인정을 처음부터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야겠다. 왜냐면 레벨링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기 때문에 난 이번에는 페이스북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음 기회에 같이 내가 더 성장해서 그때 조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몇 시간 뒤에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달라. 팀원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너한테 오퍼를 주겠다.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처음에 제안받았던 레벨에서의 연봉과 다시 재제안받았을 때 연봉이 거의 50% 이상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와, 이렇게 한마디로 내가 좀 푸시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가치가 좀 많이 바뀔 수 있구나. 이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봐줬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더 추가적으로 한 거고 이제 레벨업도 해주고 약간 연봉도 연상시켜준 거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먼이 내가 지금까지 정말 노력해서 쌓아온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인 거잖아요. 뭐 돈이 몇 억이 올라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는 연봉이나 이런 승진할 때는 제 스스로를 위해서 싸웠다고 해야 되나요? 내 가치를 더 높게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더 많은 것들을 오히려 더 검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커리어에서 이 정해진 선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선이라고 얘기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승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비자가 될 수도 있고 연봉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정해놓은 선이 있거든요. 나는 시니어로 5년 있어야 나중에 스텝할 수 있어. 아니면 나는 뭐 주니어에서 3년 있어야 미드레벨로 진급할 수 있어. 나는 시니어이기 때문에 연봉은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
이런 선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평균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그거는 하드라인이 아니거든요. 그 선을 깨는 사람들이 더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빨리 성장한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주니어부터 지금 직제까지 계속 승진을 했고 이런데 듣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너는 시니어에서 스태프까지 가는데 어떻게 이만큼밖에 안 걸렸어? 넌 시니어인데 어떻게 이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어? 다시 제가 어디서 그런 기준을 들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 정도 때는 이 정도를 받는다 정도지, 이 정도 때는 이 정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없거든요, 어디에도. 그래서 저는 그 선을 항상 넘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진이 이루어지는 계기는 이 사람이 시니어 역할을 정말 잘하네, 그러니까 스태프로 넘어가야 돼 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시니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스태프 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라는 사람이 바로 승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이 되기 전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그 역할로서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일 때 승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취업이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이것들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신다면 일단 부딪혀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에서 인턴이나 주니어 포지션들이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사람 뽑기가 힘들어요. 그 말은 좋은 사람은 어디든 가요. 좋은 디자이너는 어디든 취직할 수 있거든요. 그 문이 아예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전에도 똑같았어요. 기회는 언제나 있고 그 풀이 조금 작아졌을 뿐이지 좋은 디자이너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레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고 온다는 계획을 했다면 아마 절대 미국에 못 왔을 것 같고요. 인턴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완성을 하고 해야지라고 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인턴은 당연히 못 했을 거고요. 왜냐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고 일단 도전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기 때문에 돌아오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그냥 시간 낭비한 것들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왔다면 못 보는 뷰들을 볼 수 있었고 배울 수 없는 점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한 라인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돌아오더라도 모든 것들이 나의 자산이 되고 경험이 되고 결국엔 큰 하나의 커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 이런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또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